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꼭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 이틀째를 맞아 민주당은 수도권과 호남에서, 통합당은 대전과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공직 선거운동 시작 첫 주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서울, 인천에서 첫 주말 선거 유세를 했고요. 오늘은 수도권 그리고 호남에서 좀 집중 유세를 했습니다.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첫 주말에 PK를 방문을 했고, 그리고 그다음 오늘은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좀 집중 유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고 첫 주말인 만큼 각 당에서 선택하는 그 지역 가지는 상징성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양당이 하고 있는 것 보면 이제 초기에 자기 지역의 어떤 강세 지역을 먼저 돌아보는 형국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수도권 또 호남 이것이 사실 붙어 있는 지역이고 그 시너지를 내는 것이 이제 여당이 갖고 있는 어떤 핵심이기 때문에 호남과 수도권이 이어서 힘을 모아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 같고요. 예. 또 실제적으로 이제 통합당 같은 경우도 이제 부울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큰 판세로는 말하자면 미래통합당 쪽으로 흐름이 흘러갔는데 실제적으로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컷오프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신인들이 주민들에게 다가갈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런 이벤트를 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만큼 부산이라든지 경남 지역에서 말하자면 압도적으로 말하자면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선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판세는 미래통합당 쪽이 우세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몇몇 지역에서 상당한 초박빙 예상 외에 좀 말하면 통합당 입장에서 긴장할 수 있는 의외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다져놓고 가지 않으면 이게 큰일 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세종 충청이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은 제주도와 충청도가 우리나라 선거의 판세를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바로미터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충청권이 생각만큼 말하자면 넉넉하게 통합당 후보들이 이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보태지 않으면 전체 판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그렇게 말하자면 일정을 짜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각 당의 첫 주말 행보 어떤 전략이 녹아 있다고 보세요? 일단 우리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각 진영에서 강세 지역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그 표에 대한 결집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더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의 부산이라든가 이 PK 지역에 대한 돌아보는 그런 장면들, 이런 장면들은 실제로 전통적인 지지 기반을 좀 더 아우르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지역은 좀 그렇습니다. 가장 지역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점이 결국 인천, 서울, 충청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만 실질적으로 무당청, 그러니까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 개념이죠. 730만 명입니다. 이 지역만. 이 지역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충청과 서울, 경기, 인천 쪽으로 해서 각 당의 지도부의 선거운동에 결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약 3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높은 그런 수치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진영 간 대결이 굉장히 가열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이 730만의 중도표를 어디로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희한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첫 행보 자체는 지도부의 행보도 따로 있습니다만은 약 이원화돼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뭐냐 그러면은 좀 보수층을 공략하기 위한 특히 그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 인천 지역도 무당층이 약 한 28%에서 30% 갖다 된다 그럽니다.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소위 말해서 라떼 유세단이라 그러나요? 그런 걸 통해서 집중 공략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된다 봐야 되고요. 그러면은 그 라떼는 유세단의 활동들이 일정 부분 좀 효과는 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효과에 대해서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재밌는 전략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 라떼는 유세단이 실질적으로 보수 진영의 라떼는 그랬다 이걸 이제 패러디하는 걸로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하고 광고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홍보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일종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참여를 시키고 참여를 통해서 관심을 유도하고 관심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이런 패턴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인천 지역의 보수층들을 공략하기 위한 네트워크 차원,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나 때는 어땠다 해서 뭔가 모르게 동질감을 주는 그런 형성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죠. 그 나 때는 것은 동질감을 통해서 민주당과 통합당에 대한 경계를 희석시키면서 참여를 유도시키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유도시키는 것이죠. 뭐 이 나 때라는 그 자체가 유행어기도 했습니다만 네. 그 말 자체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그게 동질화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위 말하자면 홍보의 3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효과는 뭐 나중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라떼는 유세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민주당과 시민당 사실 뭐 한몸 마케팅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공약이 있어서도 한몸 마케팅을 좀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대형 복합 쇼핑몰 출점 영업 제한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뭐 장애인 관련된 대책이나 뭐 국가 안보와 관련된 대책들도 공동으로 좀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공동 공약 발표는 저희가 어떤 전략이라고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성 비례 정당이 뭐 두 개 축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또 민주당이 어렵사리 영입했던 비례대표의 대부분들이 11번부터 뒤에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열린민주당의 의석이 뭐 몇 프로 받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의회에 선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주로 뭐 조국에 대한 뭐 또 옹호라든지 어떤 검찰 개혁에 집중해 가는 이제 그런 포커싱, 오히려 그 포커싱이 굉장히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스피커들도 강하고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말하자면 유입 효과는 굉장히 예. 큽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제어해야 된다는 차원이 있고 또 더불어시민당은 말 그대로 시민당이니만큼 앞에 분들이 대부분 좀 시민사회적 의제 또 소상공인 서민의 의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제와 발맞추어서 가서 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아직 뭐 말하자면 더불어 그 시민당이 지니고 있는 그 말입니까 스피커들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곤혹스럽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공약으로 같은 어떤 뭐 동일시해 가는 것을 보완해주는 뭐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페이스북에 시민당 홍보 영상이 올라가기도 했잖아요.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라는 문제가 있다 보니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당이라는 게 사실 그 선거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그 주체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것 이 같습니다. 일들은 예. 저는 솔직하게 선관위가 자초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엄격하게 위성정당과 모정당의 차이를 선명하게 갈라줘야 되는데 처음에 너무 어몽스럽게 거의 비슷한 걸 용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은 굉장히 많이 예. 일구고 문제는 이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런 문제들을 상호 고발 조치했을 때 선관위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는 저는 아직도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선관위가 갖고 있는 유연함을 가지고 그대로 말하자면 서로 오버랩 시키면서 선거 운동을 펼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말하자면 통합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자칫하면 상호 비방이라든지 또 쟁론, 소송에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를 같이 하는 어떤 철학과 기조가 비슷하다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너무 혼재돼서 선거운동하는 것은 스스로가 조금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통합당 질문 좀 제가 이 교수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오늘 대전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했던 발언이 이번 총선에서 조국을 살릴 거냐, 경제를 살릴 거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실정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정권을 심판하자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것들이 앞서서 이제 중도층의 표심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표심들을 잡는데 좀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두 마리 다 잡겠다는 겁니다. 조국에 대한 프레임도 만들고 그다음 정권 심판론에 대한 프레임도 만들게 되겠다. 이 두 마리 다 톡가리를 다 잡겠다는 그런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궁극적으로 뭐 중도층의 표심 자체가 조금 전에 뭐 720만 명 정도가 서울, 인천, 경기 이쪽에 충청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청권이 대체적으로 한 30%의 무당층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선거는 지난해부터 우리가 전망했다시피 아주 치열한 접전, 즉 진영 간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는 중도층들 어떻게 잡으실까에 대한 부분인데 중도층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냐? 네. 뭐 경제와 민생,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첨가할 수 있다면 정의가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도층들이 직접 투표장을 갈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시국, 그러니까 전국 상황에 대해서 참여를 유발시키는 그런 자극적인 발언들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들은 이런 것들을 소구해서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소위 말하면 이 선거 자체를 조국에 대한 조국 구하기로 가야 될 것이냐. 지금 민주당과 여권의 일부 하는 행동 자체가 조국 구하기 선거다. 예. 그런으로서 분노를 하라. 이런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연계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정권 심판으로 연계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전략적 전술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여당에 대해서 군사 정권 때보다 더 무능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군사 정권 때보다 무능하다라고 하는 말이 썩 와닿지는 않아요. 군사 정권 때 과연 군사 정권 때 경제가 안 좋았나요? 어떤 면에서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말하자면 미일 이렇게 협약하면서 오히려 뭐 경제가 좋았던 적도 있고 다만 이제 이 말은 경제라기보다는 현재의 말하자면 자유도 여당 후보들이 너무 청와대의 뒤에 예. 숨어 있다라든지 또 개인의 역량이 안 보인다. 여당의 역할이 주도적이지 못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더 센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상대 후보들이 갖고 있는 약점, 말하자면 신인들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 자립도가 약하다든지 정치적 무게감이 덜하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정말 좀 그렇게 보시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뭐 일정 정도의 신인들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여야 할 것 없이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중요도를 느끼기 어렵다라고 보고 특히 저는 이번 총선에 특히나 그런 것들 영입되는 신인들의 중량감이 말하자면 20대까지의 영입되는 후보들에 비해서 중량감이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통합당이 너무 많이 컷오프 시킨 것이 오히려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저는 약한 거는 여야 모두의 새로 들어오는 유입자들이 저는 다소 과거에 비해서 스피커들이 없다. 이제 그렇게 보고 오히려 의외로 전혀 열린민주당 같은 사람들의 신입 새로 들어온 분들의 스피커 중량감들이 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 대한 차단 부분들을 그대 양당이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 세종 방문한 걸 두고 이해찬 대표와의 악연이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악연인 겁니까? 이게 결국 이제 정치가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라는데 이해찬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은 동지가 될 수 없는 그런 악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죠. 동지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그러면 이제 32년 전의 악연인데 실제적으로 1988년도에 선거 때였습니다. 뭐 그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비례대표를 그 당시 전국구라 그랬죠. 두 번 하고 이제 지역구를 출마를 했었죠. 그게 관악을 지역인데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나이 48세였었고 네. 이해찬 의원은 당시에 이해찬 대표는 이제 32살인가 30몇 살 정도밖에 안 돼 12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나는데 지역구에 관악을에 출마를 했죠. 거기서 김종인 위원장이 5,000표를 졌습니다. 졌기 때문에 거기 때부터 좀 악연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에서 선거에 맞대결 하게 되면 그 원원이 3대를 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시피 실제적으로 선거 패배한 그런 앙금 자체는 쉽게 가시지 않거든요. 그러다 어떻게 만났냐 그러면 2016년도 20대 총선에서 예.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때 김종인 위원장은
당시에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가게 됐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해찬 위원장은 그 당시에 또 컷오프가 됐습니다. 맞아요. 컷오프가 됐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 복당 절차를 밟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악연이 바로 세종에서 이제 다시 붙게 되는 한 사람은 야당의 총선을 총괄 책임지는 위원장이고 또 한 사람은 여당의 총선을 책임지는 위원장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제 대결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악연을 봐야 되겠죠. 예. 아마 사람들을 더 갈 것 같습니다. 악연은. 예. 알겠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나오는 그 지역구 후보들 종로 선거 집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후보 간에 미워한다, 미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서로 나왔다가 좀 설왕설래하면서 이게 좀 화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표현이 단지 이제 지역구 선거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판 전체에 해당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은 미워하다, 미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낙연 후보가 얘기한 것은 현재 코로나 국가 위기 상태에서 서로 싸울 때가 아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같이 협력해서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다시 말하면 그것은 여당의 선거 프레임이에요. 코로나에 안전된 말하자면 위기 극복, 국민 전체가 함께 합시다. 이게 부분이고 실제로 뭐 개인적인 어떤 사항도 그렇고 한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추격해서 이겨야 되고 또 말하자면 정권 심판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포용합시다 이래가지고 선거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차단해야 되는 거고 무찔려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을 선거 구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역도 그렇게 되고 본인이 추격해서 이겨야 되는 부분도 예. 있고 지금 코로나에 같이 힘을 모읍시다. 그 얘기도 사실 한교안 대표도 하고 싶다 하더라도 현재는 정권 심판론으로 불을 붙여야 되고 정권 무능론으로 불을 붙여야 되는데 같이 포용합시다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지역에서의 싸움의 양상도 그렇고 말하자면 이낙연 후보가 좀 앞선 입장에서 조금 포용해야 되면서 이렇게 이 시기를 견디면 내가 이긴다. 예. 이제 그런 심리가 있는 거고 한교안 후보는 빨리 공격을 해야 되는 추격해서 것이고. 공격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전체 여야의 구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두 당의 총선 전략이 약간씩 상이하면서도 다른 부분도 있고 뭐 같은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방금 우리 김 의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낙연 후보가 미워하지 않는다 이 말 자체가 그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이 말에 대한 양면성이 있죠. 뭐냐 그러면은 이게 나는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미워하지 맙시다 하는 그 동시에 그럼 상대방이 있는 쪽은 굉장히 도량이 협소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물론에서는 나는 굉장히 도량이 넓고 포용이 넓은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여기에 따라올 수 없는 황교안 후보의 입장으로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도량이 아주 협소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또 글을 또 썼다가 또 지웠다가 네. 또 다시 올리기도 그 하고. 일종의 그것이 예. 덫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치적 경험으로 봐서는 이낙연 후보가 사실상 정치 경험이 높기 때문에 이 정치판에 소위 말해서 강호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대한 이 수법 자체 이 부분은 참 하기 힘들다,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이고 좀 아쉬운 부분이 가볍게 이제 검토를 해본다 그러면은 일초 통합당의 선거와 민주당의 선거는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당이 좀 아쉽게 여기는 부분들은 뭐냐 그러면 총선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과 중앙당의 투트랙 전략에 가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은 지역은 지역의 현안에 맞는 그런 걸로 후보들이 직접적으로 지역 공세를 나가야 되는 것이고 중앙은 소위 말해서 고공사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고공사격으로 지역에 있는 후보들이 힘을 얻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고공사격을 해야 될 아젠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통합당은 뭐가 있냐 그러면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실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라임 사태도 있고요. 그래서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고공사격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그걸 기대고 있는 게 김종인 위원장이 각 지역 돌면서 그걸 이야기하는데 소위 말해서 화력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이게 고공사격화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말이라도 이것이 설화가 돼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또 달라요. 민주당은 방어적 입장이기 때문에 지역과 그다음에 그 중앙 지도부가 그렇게 이원화 투트랙을 짤 필요가 그저 없어요. 뭐냐 여당이기 때문에 그 프림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민주당은 뭐냐 그러면은 공보문을 보면요. 공보문 내용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프레임에 대한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래서 위기적인 전략을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진영에 대한 어떤 결속을 유지하고 이 끊임없는 이 부분의 패턴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는 상대적으로 인물론으로 부각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전략이 조금 차이가 나타난다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선거제 개편이 되고 나서 사실 이번 선거에서는 비례정당, 그러니까 비례 후보만 내는 정당들도 생겨나기도 했고요. 일부 뭐 지역구도 내고 비례정당, 비례대표도 내긴 합니다만 어쨌든 많은 관심들이 비례대표 득표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여기에 또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가장 큰 거대 양당에서 내놓은 그 비례대표 정당들에서의 물론 가장 많은 표를 얻겠습니다만 그 외에 주목되는 정당 사실 의원님께서는 열린민주당 가장 좀 주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은 이제 이게 정의당 같은 경우는 열린민주당 나름대로의 어떤 지지율을 가져갈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예컨대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있으면 약간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기조를 꺼내에 따라서 그대로 견뎌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오히려 정의당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양정철 원장이 후보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비례정당에 올인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후보 단일화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말하자면 정의당에 대한 소구력이 없어지면서 비례정당에 대한 표가 분산됩니다. 정의당까지. 네. 그런 경우에 실제로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까지 비례 투표가 흩어졌을 예. 때 이것이 과연 실익이 있느냐 했기 때문에 사실 후보 단일화 안 하면 수도권에 떨어질 수 있는 민주당의 후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단일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역 후보들 간에는 단일화가 안 되는 겁니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나 원칙적으로 세게 강조를 하는 것은 그래서 창원 선상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후보 그쵸. 단일화 못하는 부분이 예. 아무래도 그런 기조를 좀 보는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매스를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단일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비례에 올인하겠다. 비례 의식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과연 말하자면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그는 전통적 유권자들이 몫이 될 것이고 자체적으로 열린민주당이 말하자면 중도층 중에 일부 말하자면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인지 예. 이럴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민주당으로서는 갈림길이 아닌가 그렇게 예. 보입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어떤 당을 좀 더 유심히 좀 보고 계신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번 총선에 있어서 가장 비례정당 후보에 대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 정의당 아니겠습니까? 정의당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복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선전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전망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여기에 열린민주당 자체가 상당히 좀 열린시민당이죠. 열린시민당 자체가 너무 세게 민주당이죠. 예. 워낙 이름이 너무 많아서. 당이 많아서 예. 근데 이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제 비판적인 입장의 축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입장으로서도 지금 의석을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합종 연역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구태여 열린민주당을 좀 비판하는 이유는 오히려 이 조국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같은 연합전선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서 정의당이 어떤 정도의 선전할 것이냐 이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